현금 지원, 세상에 공짜는 없다. 오늘은 윤희숙의 정책의 배신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책은 21세기 북스에서 2020년 3월에 출판한 책입니다. 저자 윤희숙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출판하였습니다.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감성에 휘둘리지 않고 논리적인 균형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서 진작에 이 책을 구입하였습니다. 차일피일 미루면서 읽지 않고 있다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저자가 정치적 조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구입한 책이라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현금 지원,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정책의 배신은 기득권이 없는 사람들도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기 위한 개혁의 비전과 불평등 심화 추세에 대한 분석과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시행된 6가지 정책의 폐해를 분석하면서 지금 무엇이 문제이며 우리가 무엇을 견제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불평등과 사회 갈등이 심화되는 원인을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건강한 논의가 확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경제적 약자를 외면한 최저임금부터 우리 삶을 더 힘들게 하는 주 52시간까지 대한민국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정책들을 분석하고 평가합니다.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비정규직, 국민연금, 정년연장, 신산업, 이 6가지 정책은 겉보기에는 국민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 대한민국에 드리워진 그늘을 더 짙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크게 걱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이 지금처럼 정치 권력에 종속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정부가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여러 가지 상황과 시장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 경영 전체를 보아야 할 정부가 이념에 편향되어서 국민 전체가 아닌 소수의 기득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강제적으로 강요하는 완장찬 순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정책에 질문을 던져야 하지만 국민들이 정책의 함정을 알아차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하여 그런 공론화의 장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6가지 정책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째, 최저임금 인상, 경제적 약자를 외면하다. 어려운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최저임금 1만원의 모순. 2018년, 2019년 2년 동안 법정 최저임금이 29%나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고용주는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 힘들다고 호소하고 피고용자는 일자리가 줄어 전보다 취업이 더 어렵다고 불평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직격탄을 맞은 사람들은 노동시장에서 교섭력이 약한 비숙련 노동자들입니다. 취업 역량이 떨어지는 계층이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가장 먼저 받는 이유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인력이 아닌 사람들부터 줄이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적 약자를 외면하고 오히려 노조의 기득권을 강화시키는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위원회에서 고용이 안정적으로 보장된 공공부문과 대기업 정규직을 대표하는 핵심 노조가 임금 협상 수단으로 최저임금 제도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진영 논리가 관철되는 싸움터와 같은 비정상적인 구조에서는 노동시장에서 경제적인 약자들인 고용이 불안한 저숙련 근로자와 미취업자들을 비례하기는 처음부터 불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둘째, 주 52시간제, 현실과 멀어진 장시간 근로 개선 정책. 현실과 동떨어진 근로정책, 근로시간 줄어도 일자리는 늘지 않는다. 2017년 대선 공약이었던 근로시간 단축의 내용은 주 52시간 근로제 등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한 사람당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같은 일감을 소화하기 위해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노동 수요가 제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가정에 기초한 것입니다. 이것은 노동 수요 불변 가정의 오류라는 그런 실패한 정책에 근거한 것입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도 일자리는 늘지 않습니다. 노동 수요 불변 가정은 실제 생산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시간 단축 규제가 몇 가지 이유로 노동 비용을 상승시켜서 기업으로 하여금 생산 규모와 노동 수요를 억제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규 채용이 어려워지고 비용이 많이 오를 경우에는 고용이 오히려 감소하기도 합니다. 정리해고가 불가능할 정도로 노동시장이 경직되면 고용 조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변화가 있어도 신규 고용을 꺼리게 만듭니다.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근로시간 규제로 인력난이 악화될 중소기업들이 지금 허둥지둥하면서도 인력을 더 고용하지 않는 것은 시장 상황에 따라 추후 고용 규모를 줄여야 할 시점이 되어도 조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기도 합니다. 노동시간 단축이 실제로는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장시간 노동 관행이 굳어진 가장 큰 이유는 매우 광범위한 부분의 생산성이 여전히 낮기 때문입니다. 저생산성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루 8시간 근로를 무조건 준수하라고 갑자기 강요하는 것은 사업을 접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생산성 근로자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고되지 않고 돈을 벌어서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생산성 향상을 유도해서 근로시간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고 이 문제에 대한 노사의 인식을 제고하면서 어느 정도의 광제를 부여해 변화를 촉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규제로 저생산성 근로자들의 소득 활동 자체를 위협하고 경제를 경색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과는 거리가 먼 처음부터 근로조건이 좋은 부분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셋째, 비정규직 대책. 정규직 전환이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환상. 비정규직 제로 정말 전체 근로자들을 위한 것일까요? 비정규직 제로는 근로자 전체로 본다면 오히려 근로자에게 손해입니다. 할당된 예산에 따라 인건비 규모가 정해지는 것이 공공부문의 특성인데 이제 고용본부로 작동했던 비정규직이 없으면 누군가 퇴직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신규 채용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정규직을 없앤다는 것은 지금 정규직 숫자보다 훨씬 적은 숫자의 인건비가 월등히 비싼 정규직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정규직만 존재하는 상태란 소수만이 일자리를 확보한 채 더 이상 일자리가 창출되기 어려운 상황을 뜻합니다. 따라서 비정규직 제로를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것은 오히려 일자리를 없애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정규직 보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일자리 창출, 이 세 가지는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정책 목표입니다. 흔히 트릴레마라고 하는데 이 세 개의 목표를 한꺼번에 달성할 수 없으므로 하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정규직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모두 포기하지 않으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이라는 노동시장의 이중적 구조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구조조정이 절실한데 사용자가 감원에 대해서 노조와 합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사용자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해고가 어려운 핵심층은 그대로 둔 채 기존의 근로자들보다 훨씬 해고가 쉬운 주변부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노조와 타협하는 것입니다. 노조는 자신들의 근로조건을 유지하는 대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에 동의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광범위한 아웃소싱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시설 관리나 청소 등의 주변적 기능은 모두 외주화하는 것이 새로운 표준이 된 것입니다. 결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란 경제 상황이 나빠졌을 때 노동시장에서의 교섭력이 강한 일부 그룹의 지위는 유지시키고 그 외 그룹의 조건은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사용자와 노조가 타협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심화된 이유는 대기업 근로자들이 진입장벽을 높이고 비정규직과 원하층 근로자들을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보호와 급여 수준을 높이는 한편 사용자 또한 이것을 방조 내지는 결탁한 결과로 근로자 간의 격차가 심화된 것입니다. 공공부문과 대기업 노조는 자기들의 이해를 추구함에 있어서 배타성과 이기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자기들의 이해와 부딪히는 사안에 있어서는 취약 근로자는 아예 안중에도 없는 듯한 행태를 보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9년에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맺은 광주형 일자리 협약을 대기업 노조가 적극적으로 방해한 사건입니다. 사회에는 비정규직이 필요합니다. 정규직의 고용보호가 존재하는 한 시장 불확실성에 대처해야 하는 기업이 상황 변화에 따라 노동 비용을 조정할 수 있는 범퍼 역할을 하는 비정규직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범퍼마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일자리 수는 훨씬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를 줄여 나가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비정규직의 낮은 처우는 정규직의 고용 안정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대가인 셈입니다. 넷째, 국민연금 방관, 미래 세대의 무거운 어깨. 현재의 연금 정책은 개혁이 시급합니다. 2018년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으로 전면적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명백히 알려졌는데도 정부는 개혁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세대 간의 불공정성이 극에 달했는데도 이를 해결할 역량도 의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더욱 절실해진 연금개혁, 왜 아직도 제자리 걸음인 걸까? 현재 국민연금을 비롯해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결정구조에는 노조가 사실상 거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조는 모든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포함되어 예외 없이 목소리를 가장 크게 내는 세력입니다. 현재와 같이 제도 개선과 관련한 공식 의사결정 구조에 노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세대 간 이해관계의 충돌은 노조의 영향력을 통해 현재 세대의 목소리가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연금 개혁이 지연될수록 미래 세대의 부담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2057년 이후에 젊은 세대는 현재와 같은 소득 대체율 40%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의 30% 이상을 보험료로 내야 합니다. 현재 9%를 내는 이들과 같은 수준의 혜택을 받기 위해 지금 세대보다 3배 이상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이미 고령인 사람을 제외하고는 현재 중년 세대 역시 노후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거라고 자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이 상태로는 제도가 계속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정부와 전문가와 노조가 모두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민낯입니다. 다섯째, 정년 연장 추진. 청년도 중장년도 힘들다. 소수를 위한 정년 연장은 청년도 중장년도 힘들게 만듭니다. 정년 연장에 찬성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정년 연장이 청년들의 일자리 찾기에 어려움을 더하는 반면 정작 얼마나 다수의 고령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지 의심스럽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년 제도가 실제로 의미 있게 적용되어서 정년까지 직장에 다닐 수 있는 업종은 고용보호의 수준이 높은 대기업과 공공부문 정도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년 연장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극소수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년 연장의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년 연장은 청년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중구조화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서는 좋은 일자리에 대한 세대 간 경쟁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공공부문과 대기업으로 대표되는 좋은 일자리는 중고령자나 청년 모두 공통적으로 선호하는 일자리여서 기회만 있으면 취업하려는 청년 구직자들이 많습니다. 공공부문과 대기업은 노조가 강한 곳이며 노조가 강한 곳일수록 능력이나 성과보다는 근무 연한에 따른 연공급의 영향이 크게 반영되도록 단체 협약을 맺습니다. 따라서 기존 근로자들의 기득권을 연장하는 정년 연장은 청년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정년 연장보다 시급한 것은 임금 체계의 개편입니다. 기존 근로자가 절대로 자리를 비켜주지 않도록 하는 연공급의 유인 구조는 결국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세대 전체의 기회를 억압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는 세대 간 불공정성과 청년 실업 그리고 고령자 고용 기피 문제의 핵심입니다. 임금체계 개선 없이 정년을 연장한다면 강성 노조의 주력 그룹인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정년 임박한 근로자가 주로 혜택을 보게 될 뿐 수많은 청년과 고용이 더 깊이 될 전체 중고령 근로자에게는 고통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섯째, 신산업정책 왜 환대받지 못하는가? 혁신이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움의 정도가 크고 인기를 끌어 시장에 넓고 깊게 침투할 경우 기존의 사업 방식이나 거래 관행을 대폭 변화시키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인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교수가 1995년에 사용하기 시작한 파괴적 혁신이라는 용어는 혁신의 본질을 잘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파괴적 혁신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갈등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disrupt라는 말이 가진 어감처럼 혁신은 기존의 질서와 마찰을 빚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면 원만하고 평화롭게 이루어지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갈등입니다. 기존 종사자들의 입장에서는 새로 나타난 업태가 위법적인 행위이고 내 밥그릇을 탐내는 불안당이지만 길게 보면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전환일 뿐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힘든 문제는 생산성이 낮은 기존 사업 종사자들의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하거나 보상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갈등 조정 능력과 미래를 앞당기려는 의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꿈이 없는 나라는 망합니다. 지도자들은 비전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고 인도할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마무리해 봅시다. 우리는 전환기에 살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전환기를 맞이했는데 전환하지 않고 버티는 저항기에 살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에서 합리성을 잃은 각종 규칙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그것을 유지시킴으로 이득을 보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희생시켜서 누구의 이해를 추구하는지를 덮는 논리도 잘 개발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정보와 지식의 접근성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청년 세대가 이런 구조의 본질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이 책을 통해서 저자가 바라는 목표입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이자 불평등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노동시장에서 최대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형편이 좋지 않은 가정의 아이들도 미래에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분배 정책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근래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면서 근로자의 임금을 일괄적으로 높이는 것이 소득 불평등 대책이라는 정부의 주장이 정당화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임금 격차를 줄인다고 해서 소득 불평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시간이 짧은 단기간 근로자나 간헐적인 일용직이 늘어나면서 노동시장 전체의 근로소득 격차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처럼 단시간 시간당 임금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것으로 해소되기 어려운 구조적 격차입니다. 일할 기회에 격차가 생기는 것을 임금 격차와 혼동하는 것은 소득 불평등 연구에서 피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일할 기회를 잃은 사람들의 소득은 급격히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임금에 국한해 소득 불평등을 논의하는 관행이 지속되는 것은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취업 기회의 불평등과 기득권 노조를 둘러싼 이해 충돌의 문제를 숨기는 것입니다. 고용이 최대의 복지라는 말은 그저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빈곤과 소득 분배 문제를 해소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취업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되는 공짜는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